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호의 서재 한지우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자녀가 진로를 정하거나 결혼 상대를 구해올 때보다 훨씬 일찍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린 시기, 처음 밥을 먹고 처음 잠을 자고 처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려 할 때부터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밀당을 한다고 하죠.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와 협상을 하고 부모가 아이의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솔직한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조던 피터슨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붐비는 공항에서 4살 배기 아이가 부모 뒤를 느릿느릿 따라가며 악을 쓰는 모습을 봤다. 그 아이는 거의 5초마다 괴성을 질러댔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내는 소리였다. 나도 두 아이의 아버지여서 그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그 아이는 관심을 끌려고 부모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짜증나게 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 부모는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한다. 지금은 성인이 된 내 딸이 어린 시절에 또래 남자아이에게 철제 장난감 트럭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일이 있다. 1년 뒤 어느 자리에서 그 남자아이가 자기 여동생을 유리탁자 위로 세게 밀치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다. 아이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살짝 주의를 주면서 칭찬하듯 등을 토닥거렸다. 아들을 황제로 키우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아들을 이런 식으로 키우는 부모가 상당히 많다. 게임에 빠진 아들이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만들어준다. 그 소년의 아이가 될 사람이 시어머니를 미워할 이유가 이렇게 쌓여간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 중에는 일상적인 가정사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어느 날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밤마다 아들을 재우느라 난리를 겪는다고 했다. 매일 밤 45분 동안 벌어지는 의식 같은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다. 하루에 45분씩 일주일이면 대략 5시간이다. 그 남자는 매년 1.5개월을 아무 소득도 없이 아들과 씨름하느라 낭비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런 문제의 책임이 어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아이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순수한 아이라는 생각은 허상이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다. 어린아이도 어른만큼이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악한 면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간다. 약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은 학교 운동장에서는 자주 보이지만 성인 사회에서는 확연히 줄어든다. 어린아이 역시 선하기만 한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개들도 무리의 일원이 되려면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아이들은 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커진다. 부모의 자상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아이가 규칙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 자신이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잘못을 교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피해를 본다. 요즘 부모들은 대체로 아이를 꾸짖거나 처벌하면 아이와 사이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과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자녀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자녀의 존경 따위는 기꺼이 포기한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생각일까? 자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친구를 사귄다. 하지만 부모는 평생 엄마와 아빠 둘뿐이다. 부모는 친구를 넘어서는 존재다. 자녀의 친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며 친구의 권위는 잘못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라면
자녀가 순간적으로 쏟아낸 분노와 증오를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질책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는 사회와 자녀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 훈육은 책임이 따르는 행위다. 훈육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그릇된 행위에 대한 복수가 아니다. 훈육은 공감과 장기적인 판단을 세심하게 결합한 행위다. 적절한 훈육을 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잘못된 합리화는 사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어른들의 교육과 참견 때문에 제약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이들의 창의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리고 엄격한 제약이 창의적인 성취를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촉진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법칙과 체계가 아이들을 파괴한다는 믿음에는 충분한 기회를 주면 아이들 스스로 언제 밥을 먹고 무엇을 먹을지 훌륭히 선택한다는 의견이 같이 붙어 다닌다. 이런 생각은 근거 없는 추정이다. 아이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햄버거와 치킨, 과자만 먹을 것이며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밤새 부모와 실랑이를 벌일 것이다. 아이는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자유의 한계와 범위를 인식한다. 그 한계를 확인하는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바로 아이들의 사회적인 안전망이다. 습관적으로 엄마 얼굴을 때리는 아기가 있다고 해보자. 왜 그런 짓을 할까? 답은 분명하다. 엄마를 지배하기 위해서다. 나쁜 짓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아이가 폭력적인 게 걱정되는가? 폭력은 당연한 것이다. 폭력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평화다. 평화는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당신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서 당신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면 당신이 옆에 있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호기심을 채우려고 당신을 괴롭힐 수도 있고 당신 장난감을 빼앗을 수도 있다. 어린아이는 상대를 때린다. 그 이유는 첫째,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공격이 욕망의 충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공격성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뱀에게는 공격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공격은 야수의 본능이다. 통계를 보면 3살짜리 아이들이 인간 종족 전체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3살짜리 아이들은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로 깨문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고 충동적인 욕망을 해소하려는 행동들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허용되는 행동의 한계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교정해주면 어린아이는 허용되는 공격의 한계를 알게 된다. 교정 조치가 없으면 호기심이 커져서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드러낸다. 안 돼라는 한계 신호가 분명하게 주어질 때까지 그런 행동은 계속된다. 내가 엄마를 얼마나 세게 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엄마가 나무랄 때까지 때린다. 교정을 언제 해야 할까? 교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이들은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줘야 충동을 억제하는 법을 배운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몇몇 부부와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봐주는 모임에 들어갔다. 일종의 육아 품앗이었다. 우리 부부가 5아이를 돌보기로 한 날이었다. 한 부부가 우리 집에 5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 아버지가 말했다. 얘가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그럴 때면은 엘모 비디오를 틀어주면 좋아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아이가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는데 비디오를 보여주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오늘 엘모 비디오를 틀 일은 없어. 2시간 후에 나와 아내는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혔다. 5아이 중 4은 금세 잠이 들었는데 역시나 엘모 광팬만은 잠들지 않고 뒤척거렸다. 그 아이는 곧 칭얼거리며 울어댔다. 평소에 갈고 닦은 교활한 수법이었다. 그렇게 짜증을 부려 다른 아이들까지 깨울 심산이었다. 역시나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울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침실로 달려가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누워라. 아무 효과가 없었다. 누워. 안 누우면 아저씨가 강제로 눕힐 거야. 역시나 그 아이는 눕지 않았다. 오히려 울부짖으며 나에게 항복을 강요했다. 아이들은 늘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부모는 겁을 먹는다. 아이를 울리면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트라우마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이가 우는 가장 흔한 이유는 분노 때문이다. 우는 아이의 얼굴 근육 움직임을 분석하면 분명히 확인된다. 화가 나서 우는 아이와 두렵거나 슬퍼서 우는 아이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전혀 다르다. 분노의 울음은 지배욕을 드러내는 행위다. 나는 그 아이를 잠깐 들어 올렸다가 부드럽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곧바로 벌떡 일어섰다. 난 다시 눕혔고 아이는 또 몸을 일으켰다. 다시 눕혔고 또 일어섰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눕히고 나서 손으로 슬쩍 눌렀다. 아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아이를 꾹 누른 채 너는 착한 아이니까 울음을 그치렴 하고 나지막히 말했다. 등을 부드럽게 다독거려주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흥분을 가라앉혔다. 나는 슬그머니 손을 거두었다. 그런데 손을 떼자마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다.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놀라운 근성이었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가 침대에 눕히며 말했다. 누워라. 그러고는 다시 한번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서서히 일어나 조용히 문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상태를 확인하려고 되돌아봤더니 아이가 일어나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워라. 녀석은 잽싸게 다시 누웠다. 한참 지켜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어쨌든 그 뒤로 칭얼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늦게 아버지가 돌아와 물었다.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별 문제 없었어요.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만 볼 뿐 말썽꾸러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13세기 영국의 신학자 오컴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것이 유명한 오컴의 면도날이다. 가장 단순한 가정이 진실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다. 윤리와 법에도 오컴의 면도날이 적용된다. 규칙은 되도록 적을수록 좋고 단순할수록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규칙만 남겨라. 그리고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보라. 정리하자면 이렇다. 가장 중요한 훈육 원칙은 2가지다. 첫째, 중요한 최소한의 규칙만 남겨라. 둘째, 그 규칙을 적용할 때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규칙들이란 대체 무엇일까? 참고할 만한 규칙들 몇 가지는 이렇다. 남을 물어뜯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지 말라.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절 바르게 먹어라. 어른이 말할 때는 귀담아 들어라. 잘 시간이 되면 조용히 잠자리에 들어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즐거워해라. 당신은 아이를 사랑할 것이다. 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슬쩍 미워지려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라. 당신보다 당신 아이를 더 많이 배려하고 보살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은 당신 아이에게 훨씬 가혹한 벌을 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녀가 집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 산만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는 아이, 칭얼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아이, 짜증 부리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아이는 어디를 가도 쉽게 사귄다.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는 선생님에게도 사랑받고 어른들에게도 환영받는다. 그런 아이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적대적인 세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규칙은 자녀 성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합리적인 부모가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기억하라.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에는 정말 동의합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당장의 아픔, 당장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달라고 떼를 쓴다고 합시다. 부모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요,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른들이 욕구가 좌절될 때 화가 나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있지요. 아이는 짜증을 내고 울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부모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를 이기는 법을 터득합니다. 이거는 아이가 교활해서가 아니에요. 보상을 얻으면 그 방향으로 강화되는 것이 심리의 기본, 사람의 뇌입니다. 아이의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요, 아이가 울음을 다 쏟아내서 분노의 에너지가 스스로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른들도 화를 식힐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잊어버리자, 기분을 풀자라고 생각해도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도 똑같아요. 이때 부모가 해줄 일은 우는 아이를 감싸주는 겁니다.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주지 않습니다. 원칙을 가르치고 한계를 가르치고 다만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될 때 아이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한계를 배워가고요. 그 한계를 명확히 배운 아이일수록 세상에 더 잘 적응합니다. 법륜 스님은 증문즉설에서 밥을 안 먹는 아이와 씨름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밥을 안 먹겠다고 칭얼대면 그 즉시 밥그릇을 뺏어버려라. 반찬을 투정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느냐? 투정하는 즉시 밥그릇을 뺏어버려라. 배가 고파서 스스로 밥에 달려들어서 먹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배가 고파야 아이는 반찬에 상관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때서야 밥 먹는 일이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기 일이 되어야 스스로 주인된 마인드가 생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러한 습관이 고스란히 공부에 연결됩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공부 때문에 애가 타는데 온갖 돈을 들여서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노는 궁리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공부가 아이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 생각에 공부는요, 자기 일이 아니라 부모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부모가 할 일은 정확한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훈육은 중요합니다. 올바른 훈육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네,
책으로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저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